뉴스뉴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이 의도했던 일이 아니라는 해명을 전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한국 국내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양국 간 긴급 협력 체계를 발전시키자는 뜻도 알려왔다는 설명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러시아의 영공 침범을 두고 의도가 뭔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러시아 측이 해명을 내놨다고요? 네, 러시아 당국은 의도를 갖고 영공을 침범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러시아 차성무관이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측이 갖고 있는 영공 침범 시각과 좌표, 사진 등을 제공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측은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면서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과 러시아 공군 간의 회의체 등 긴급 협력 체계가 발전될 것도 희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연합 비행훈련이었고 최초에 계획했던 경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제 일본이 엉뚱하게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있었나요? 네, 청와대는 독도 영공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서만 입장을 내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제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상황회의를 개최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했느냐이지 NSC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고 청와대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네, 어제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났습니다. 한일 갈등 문제를 포함해서 어제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볼턴 보좌관 오늘 오전에 청와대를 방문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이 볼턴 보좌관이 오전 9시를 전후로 해서 청와대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는데 아직 면담 결과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은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실장의 최우선 의제는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야기된 한일 갈등 해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방한에 앞서 일본을 찾아 고노다로 외무상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에게 일본의 경제 보복의 부당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미국 측의 중재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말고도 다른 사안들도 폭넓게 논의했다고요? 네, 일본 수출 규제 보복으로 인해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른바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도 두 사람의 중요한 의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이 오늘로 꼭 한 달 남은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연장이 기본 입장이기는 하지만 한일 양국 간에 오가는 군사 정보의 양과 질, 또 협정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협정 파기 등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해온 미국으로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삼국 공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볼턴 보좌관은 정의용 실장에게 지소미아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 실장이 이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이 한일 갈등에 좀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 말고도 정경도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도 만나는데요. 아침 일찍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났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한국당 회의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아침에 일찍 볼턴 보좌관과 비공개로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면담을 요청했고 서울 정동의 주한 미 대사관저에서 만났다고 말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한국당의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하고 카디즈를 침범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고 또 일본 수출 보복은 결국 안보에 있어서 한미일 삼각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북미 비핵화 대화와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당의 의견을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용 실장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볼턴 보좌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만나서 한미 간 외교안보 협력 사안 등을 논의하고 오늘 오후 출국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오늘 국회 방미단의 출국으로 본격적인 의회 외교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한일 갈등 해법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뚫렸다며 비판했고 여당은 제1야당이 안보를 정쟁 삼고 있다면서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전에 국회 방미단 미국으로 출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미단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방미단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출국길에 오른 민주당 이수혁 의원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하니 처리하라는 그 입장을 잘 설명을 해서 일본 의원이나 미국 의원들한테 공감을 얻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여야는 한일 갈등 해법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 대응을 놓고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확대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영공 무단 침범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한국당이 이를 두고 정쟁의 빌미로 삼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1야당에서 국가 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네, 한국당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 발언까지 쏟아내더니 중국과 러시아에는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11시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나 대응 방안과 당시 상황 경위 등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합참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사건은 의도되고 계획된 중국과 러시아의 합동훈련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상황도 좀 알아보죠. 오늘도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단식 중이었던 혁신위원 한 명이 쓰러져 119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결국 오늘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손학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해서 만든 혁신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불복하고 혁신이 재개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참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내 분란이 쌓인 점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총선 체제로 진입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밝혀 진화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의견서가 오늘 오전에 전달됐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일본 측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겁니다.
오전에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수출 통제제도 미흡, 또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얼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한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은 일본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재래식 무기 캐치얼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려놓은 점도 언급하면서 한국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건 양국 경제는 물론 국제 자유무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일본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의 걱정 매우 큰 상황인데 의견 수렴이 오늘 마감되고 나면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마감한 뒤에 가기 결의 과정을 거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기 결의 시점이 언제가 될진 유동적입니다. 다만 가기 결의 후 21일 뒤에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8월 중순이나 말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게 됐는데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할 경우 지금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업종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기업들은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예고됐을 때부터 나름대로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초 WTO 일반 이사회 첫날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 논의가 하루 미뤄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안건에 앞서서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늘 다시 만나서 국제 여론전에 나섭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방전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상정된 전체 안건 17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논의는 11번째였는데 앞선 안건에 대한 토의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첫날 WTO 일반 이사회는 휴회를 제외하고 6시간가량 이어졌는데 8번째 안건 논의 도중 회의를 중단하고 다음 날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연장해 안건을 더 논의하더라도 하루 만에 모두 마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WTO가 무역 지원과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개발도상국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하루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게 됐지만 자신감은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측에선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대사가 대표로 나왔는데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첫날 이사회가 끝나기 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これ議題登録をしたのは韓国側ですから、まずは韓国側の主張というものを聞いた上でですね、いろんな立場を丁寧にしっかりと説明していきたい。 그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긴 논의에 WTO 일반 이사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유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통상당국의 컨트롤타워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이 다녀간 지 2주 만입니다.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지난 2주간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주요국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미국은 물론 세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내밀며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방미 첫 공식 일정은 의회로 향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 경제통상당국자와 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중이고 한일 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서 격돌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이번 행보가 미국에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중재를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총선 출마 예정인 비서관급 인사들에 대한 교체 인사도 이어지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둔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 정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이 이르면 내일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이나 모레 새 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법조인 출신 가운데 민정수석 후보를 물색했지만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후보군에서 멀어지면서 행정고시 출신인 김조원 사장 카드가 급부상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비법조인인 이호철 전 수석이 민정수석을 지낸 전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시점부터 2년 2개월 동안 민정수석을 맡아온 조국 수석은 최근 일본의 수출 보복 사태 국면에서는 활발한 SNS 활동으로 여론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은 다음 달 개각 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전망이고 정태호 수석과 이용선 수석은 내년 총선에서 각각 서울 관악을과 양천을 지역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내년 총선에 출마를 준비하는 비서관급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한기 제1부속, 복기왕 정무, 김영배 민정, 민형배 사회정책, 김우영 자치발전 비서관 등이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어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총선 출마 후보군에 속하는 장관들을 포함해 10개 부처 안팎의 개각 발표도 다음 달에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와 내각의 진용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일이라 더 대응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러시아가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우리 영공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 같은 행위는 동북아 평화에 또 안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전폭 지지합니다.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방이 뚫렸다느니 정부를 공격하기에 급급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에서 국가안보상의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저기 뚫리고 찢기는 그런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는 난타성과 같은 모습입니다.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 정책입니다. 동맹과 우방을 업신여기는 이 정권이 자초한 위기라고 보입니다.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그 처절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왕따 외교로도 모자라서 왕따 안보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실험도 모자라서 고립무원 안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난 외교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주변국의 코리아 패싱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 정책, 구한말 조선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야당의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다른 나라의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다행히 어제 공군이 바로 대응 출격을 해서 경고 사격까지 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대사를 초치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러시아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을 하면서 어제하고 조금 달라지는 예, 걸세요? 기기 오작동이라는 발언까지 예. 했으니까 사실 이 러시아 측의 지금 태도는 말하자면 착오였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하는 유감의 뜻을 예. 표명한 것으로 적절히 대응했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또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일종 의원님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특히 볼턴의 방안에 맞춰가지고 이런 사태가 의도적으로 저는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러시아가 이렇게 기기 오작동이라 얘기를 했지만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요. 예. 이 비행기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왔잖아요. 두 번씩이나. 이걸 오작동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금 볼턴이 이제 방안을 했으니까 이 한일 관계도 좀 수습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인도 태평양 이 방어에 대한 전략적 개념에서 한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 않나요? 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이 중국과 러시아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여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무례한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깐봤으면 이렇게 두 나라가 이렇게 협공하다시피 해서 들어올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 한반도의 안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예.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나 어떻게 보면 간보기, 어제 도발은 이런 것이다라는 또 분석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단정해서 볼 수는 없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러시아에서 끝까지 침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거나 뭐 이랬으면은 그런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가 있는데 지금 명백하게 그 기기 오작동 발언을 하면서 깊은 유감을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이 이례적인 사건이라서 그렇게 섣불리 단정을 짓고 대응책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훈련을 하면서 우리 영공 근처까지 왔다는 것 자체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인지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아주 의도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의도된 행동이 의외로 한미일 동맹에 대한 안보 동맹에 대한 축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이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나쁘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한미 관계가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있고 한 거에 대한 이러한 우려적 측면에서 이런 군용기가 오는데 오작동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군용기도 아니고요. 이 정찰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가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한미일 안보 축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 발 물러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다른 곳도 아니고 독도 상공을 러시아 공군이 그 영공을 침해를 하면 러시아에서도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당연히 도발이라고 보고 러시아에 대해서 절대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고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효과를 갖고 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과연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는 약간 의문입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역설적으로 지금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인식하에 한일 갈등이 조금 풀릴
이런 어떤 지렛대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거로 활용이 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 3국이 있어요. 일본과 한국과 중국이 있잖아요. 이게 다 분업체계고 예. 이게 우리가 일본에 대한 무역 역조가 상당히 커요. 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무역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한 500억 불이 좀 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삼각의 분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 일본의 무역 보복이 오래 가면 갈수록 모두에게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텐데 예. 오히려 이런 사태가 빌미가 돼서 서로 대화의 채널이 이루어지고 또 한미일 함께 이런 아젠다를 다 놓고 협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볼턴 보좌관이 이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에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는데 청와대도 갔고 국방부 정경두 장관도 만났고 이제 강경원 외교부 장관도 만날 거라고 하는데 이 앞서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먼저 만났습니다. 좀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듣고 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우선 나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미 동맹의 확실한 예. 더 견고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더 강조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일본의 무역 보복은 안보의 삼각축에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 굉장한 예.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동맹에 대한 이 중요한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뭐 민주당도 지금 공감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방미단 여야 국회 방미단이 오늘 오전 10시 반쯤에 이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예. 지금 국제 외교전에서도 우위를 점해야 된다. 논리적인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야겠죠. 일단 떠나기 전에 지난 22일 날 국회 그 외교위원회에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일본의 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된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제 목소리를 같이 내기 시작을 한 거고요. 예. 이번 대표단도 여야가 모두 공이 포함돼서 구성이 돼 있고 가서 그 결의안을 이제 각국 의원들한테 한미일 의원 회의를 하거든요. 거기에 전달을 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함께 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꽉 막힌 사태를 풀어주는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초당적인 대응 저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성일종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은 언제든 이 국익을 위해서라고면 항상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 방금 전에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통위에서도 위원장이 저희 윤상현 의원 저희 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잘못됐다 해서 결의안을 해주었고 또 이 한미일 의원 협의회는 매년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만나면서 새로운 또 채널이 형성이 돼서 예. 과연 이게 한국과 일본에 도움이 되겠는가, 미국에 또 도움 되겠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새로운 채널과 새로운 의견이 교환되면서 많은 예. 부분들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WTO 일반 이사회 어제 열리려다가 좀 미뤄져서 오늘 열리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좀 논리적 우위를 확실히 점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지는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초당적인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친일, 반일 이 공방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정치권에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대통령이 발신한 메시지 여야 의원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오늘 아침 주요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7월 말 8월 초에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는 물론이고 일본에 대해서도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결의안 규탄하고 추경안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합니다. 어제 대통령은 협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추경 처리, 일방 처리, 조건 없는 처리만을 요구합니다. 추경과 법안 처리는 대통령과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당과 만나서 협상하고 협의해서 예, 지금 협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조금 전에 이제 이해찬 대표 얘기 들어보셨지만 한국당 친일적인 행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 협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야당에서 뭐 어떤 것을 원하시든지 저희가 그걸 맞춰 드려가면서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뭉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당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은 이 정도의 그 정말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6조짜리 추경 처리를 놓고 이렇게 공방을 벌인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답답하시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그 답답합니다. 목소리를 대변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야당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회 전체가 정치권 전체가 이제 싸잡아서 불신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그렇게 그런 발언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야당이 뭘 어떻게 이 사태를 풀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좀 야당의 의견도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추경은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사실은 지금 추경이 만약에 안 되면 사상 유례 없는 추경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건데 과연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가 그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추경안 국회 표류된 지 지금 90일 넘었는데 사상 초유의 불발 사태 우려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 회의만 아직도 연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해찬 대표께서 친일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여당의 대표가 진두지휘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몰면서 이렇게 정치 공작을 하는 선두에 서도 되는 겁니까? 원내대표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이인영 원내대표가 백테크를 하는데 친일 행위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 당이 어떤 친일을 했지요? 냉정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냉정하게 가자 그랬어요. 이게 친일입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민족 감정에 이게 기대 가지고 친일 프레임으로 쓰여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여당 대표부터 이거 반성하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여기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권에 힘 모아달라. 이런 사람부터 정리하십시오. 조국 수석 같은 사람부터 정리하십시오. 내부 진영에 야당을 몰아넣고 친일 프레임으로 씌워가지고 정치 공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놔두고 힘 모아달라고 하면 힘이 모아지겠습니까? 이미 저희 당 외통위에서 결의안 냈지 않습니까? 의원들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은요. 정부가 잘못하면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 참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추경 얘기를 하셨는데 추경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개의 신기술을 개발하겠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100개 품목에 49억, 6개월 해가지고 2,500억 정도 달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엔 1,200억, 3,000억, 5,000억, 8,00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100개 품목이 갖고 왔으면 기술 수준은 몇 %에 있고 우리가 인력은 얼마인데 연구소는 얼마가 있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니까 이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가 필요하다라고는 기본적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달라 그러니까 안 내놔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요구하고 보고 싶어 하는데 기술 개발하는 게 무슨 비밀입니까? 이런 것들을 안 내놓으니까 기본조사조차도 안 되어 있으니 이 자료를 달라고 저희 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안 내놓고 추경을 우리가 태클 건다고요? 가져오십시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경두 장관 회의만은 이제 걸지 않고 이런 자료들만 제대로 내면 원포인트 추경 합의하시는 겁니까? 우선 이제 이런 부분은 국회의 전략적 측면이 있어요. 또 지금 우리 당의 패스트트랙과 관련돼 가지고 뭐 경찰이 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여당의 전략 중에 하나로 저희도 보는데 야당도 전략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이 추경을 요청을 하면서 내놓는 기본 이 데이터도 못 내놓고 있는 상태에서 추경을 안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이 항공기가 우리 비행 금지 구역을 들어오고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 보십시오. 그 동해안에서 나타난 뗏목 그리고 이 함대에서 혐의 수상자 이런 거에 대한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 이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끓는 여론에 의해서 해임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바리케이트 치는 게 여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내의 전략적 측면에서 함께 처리하자고 충분히 야당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함께 올려놓고 진중하게 토론을 해야 협치가 이루어지고 도와드리는 것이지 이런 거 불리한 건 다 빼고
지금 유리한 것만 가지고 마치 추경을 우리가 뒷다리 잡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성일종 의원님 굉장히 길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금태섭 의원님께 발언 기회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정치권 주변의 호사가들은 이 뭐 친일 반일 이 프레임으로 그 정치적 이 어떤 공방을 벌이면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심지어는 총선에서 이걸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이런 얘기도 예, 그런 해주셨는데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특히 총선에 무슨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저희가 하지도 않고 예. 그게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외교 위기를 당리당략적인 측면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전략적 측면 또 이런 추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회 내에 지금 있는 안건에 대해서 네. 전략적 측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본이 뭐 65년 한일 협정을 놓고 우리와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이 국제 분업 체계를 깨고 이 경제 이 체인 관계를 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치거든요. 사실은 우리로서도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런 때는 여건 야건 전략적 측면을 내려놓고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서 그 해임하라는 것이 들끓는 여론이라고 하셨는데 정경두 장관과 관련해서 이제 목선 때 그 경계 문제라든가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여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대일 관계가 이렇게 되고 말씀하셨듯이 외교 문제 또 안보 문제가 이렇게 계속 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국방장관 자르는 것일까? 저는 이 경제 위기에서 어찌됐든 추경을 통과시키고 여야가 대일 관계를 놓고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쟁 중에 외교 안보 라인, 그러니까 장수를 교체하는 거는 첫 번째 방법은 될 수 없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 문제를 다 일으킨 게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전쟁 중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뭐 전쟁 중은 아니고요. 예. 자꾸 침략을 하는 것이죠. 우리를 깐보고 이런 간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오도록 지금 현재 이 장관들 뭐 했나요? 예. 청와대 수석이 나서야 되는 판에 장관 한마디로 했습니까? 지금 아니 목선이 넘어왔는데 파도가 0.2m인데 2, 3m라고 거짓말하지 않나. 이거 은폐를 다 시켰습니다. 이런 장관을 이 엄혹하고 아주 심각한 이 안보적 상황에서 이 안보사령탑 장관을 경질하지 아니하면 국민이 어떻게 이 국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금태섭 의원님, 한 말씀만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뭐 지금 이 원인을 우리가 이제 만든 잘못이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야당에서 얼마든지 비판하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관을 한 명 바꾸려면 한 달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고 또 이 여러 가지 이 의견서 이쪽에서 청문 의견서 보내면 청와대에서 임명 절차까지 한 달이 비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방장관이나 또 외교 안보 라인을 한 달씩 비워놓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희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꾸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해임 건의안, 표결도 아니고 건의안인데 건의안 올리는 걸 좀 먼저 받아서 협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여당에서는 전혀 이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양국에서 각각 또 여론전이 벌어지고 또 일본에서도 국내 정치 상황에 이 외교 문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과연 국방장관을 해임 건의안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입니다. 여당이 국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상정을 해서 이게 통과됐었을 때 입게 될 정치적인 이 큰 패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도 많은 의원들께서 정경두 장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 그러실 필요가 없다. 잘못한 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목선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장관에 대해서 정확한 대통령의 경고의 메시지와 인사 조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함대에서 이런 사건이 났겠습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이 여당한테도 유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네, 정치적 패배를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여당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전국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죠. 야당,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하나씩 정리하면 여당이 훨씬 더 가벼워진다고 봐야죠. 글쎄요, 저도 뭐 민주당 전략위원장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순전히 전략적인 입장, 당리당략적으로 생각을 하면 차라리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지금 야당에서 응해줘서 이걸 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 일본에 대응해야 되고 지금 저기 말씀하셨듯이 중국, 러시아 그 공군이 영공에 들어오는 사태까지 생겼는데 우리는 국방장관 해임안을 야당이 요구해서 할 수 없이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점수를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국회가 과연 그런 거 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원포인트로 추경 먼저 처리하는 것이 더 바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우리 기업들을 위기에 몰다 보니까 일본을 넘어서자 이런 메시지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극일 메시지를 본 국민들은 자발적인 지금 일본산 불매 운동 등 반일 운동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는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관련 내용 분석해드립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 제품 불매가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이다. 아니다, 반일 감정 선동이다. 다소 결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항의하면서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정파가 국익을 우선에 두고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 잘못으로 또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보고 또 이렇게 국민들이 반일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책임 있는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자코 계셔도 됩니다라고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불매운동은 감정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물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나이별, 정치 성향별로 나누어 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적 불매운동이 아니라는 응답이 우세했는데요.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52.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를 두고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실장은 자유한국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심의 마음들, 그러니까 여론의 마음들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할 때는 같이 분노해줘야 되고 불안해할 때는 같이 불안해해서 대안을 논의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중도층이 붙어 있으려는 건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총선이 뭐 1년도 안 남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지금 총선으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일제 불매운동은 감정적인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을 때 동의 안 한다가 61.8%입니다. 그리고 동의함이 33.7%. 자, 지금 마지막 그 여론조사 그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당에서 이제 냉정한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데 앞으로 좀 한국당이 지지율이 좀 요즘에 주춤한 상황인데 이 지지율을 끌어올려면 중도층 끌어올려면은 국민의 이 공감되는 부분을 좀 끌어안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국민들께서 불매운동하고 하는 거 전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을 일정한 대표해서 또 불매운동으로 일본에 메시지를 주자 이런 메시지가 또 가면 일본 정부에서도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의 이 상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한테도 힘을 또 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뭐
또 기업들이나 이렇게 해서 일본에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것도 굳이 또 안 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민간 교류가 더 많아지고 튼튼해지면요. 정치인들이 일하기가 훨씬 더 두터워지고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지도자의 목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지도자가 욕을 먹더라도 올바른 국익이 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한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방금 서른 의원도 나오셨고 조국 수석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자꾸 감정적으로 역사적으로 피해의식이 있고 일본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감정들이 이게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친일 프레임으로 이 국민 감정을 더 돋구고 하는 이런 발언은 지도자의 목이 아닙니다. 지도자는 냉정하게 국민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에다 기름을 붓는다고 한다면 이건 지도자의 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불매운동, 국민적인 감정에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정부 여당에서는 좀 더 냉정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정치권에서 냉정해야 된다는 성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일본의 조치를 보면 소위 말하는 비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일본에서 소재 수출을 안 하면 뭐 어느 쪽이 피해가 더 크냐를 떠나서 양쪽 다 피해를 봅니다. 이건 윈윈 게임의 정반대로 루즈 게임이고 더 크게 보면은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이 반도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생산을 못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아이폰 생산이 늦어지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고 이런 큰 일을 한번 겪게 되면 지금 우리도 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각국이 보호무역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쌀 자립해야 된다고 하던 식으로 그렇게 가면은 이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사라지는데 상대가 비합리적인 조치를 나왔을 때 그거를 합리적으로만 받고 냉정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냐 이러다 보면 오히려 일본 쪽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막가파식의 조치를 취하면 저쪽에 먹히는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라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하고 뭔가를 보여주려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깊게 이해해야 되지 않나.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정치권에서 무슨 감정적인 분노를 부추기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냉정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일본에서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나오고 있지 않냐. 이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냉정하게 대응하되 이 부당함에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를 하신 조국 민정수석 이렇게 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SNS 활동을 하는 게 옳았느냐 이 얘기 지적을 조금 전에도 해주셨는데 11일간 뭐 44건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르면 내일 교체된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법무부 장관 입각설은 유력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뭐 지금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그거는 임명권자가 결정하실 거니까 제가 뭐 미리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검증 대상자에는 속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언론 이상으로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라 얘기를 한국당에서는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 물러나긴 하는데요. 이제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의 결속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을 운용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조국 수석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나라를 위하는 분인지 정말 대한민국 조국을 망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가 났었을 때 중국이 보복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들 다 제한을 했고요. 우리 한류 스타들 나가는 거 다 제한을 했고 롯데에 가가지고 화염병을 투척을 하고 불을 지르고 문 닫고 철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본 중국의 실상이에요. 만불이 채 안 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혐한 감정을 더더욱 부추기기 위해서 중국이 행했었던 이 문명화 시대의 행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더라도 지도자급은 조용하게 뒤에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죽창 들고 나가 싸우자.
친일이냐 반일이냐 한편에 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러한 행태를 보였던 사람이 장관으로 간다고 하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좀 더 뜨거워지고 이럴 때 냉정하게 가야 합니다라고 차가운 법률가의 정신과 머리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과연 조국 수석이 행했었던 이 패북질이 중국의 지도부가 했던 거하고 뭐가 틀린가요? 우리는요 위대한 국민입니다. 30, 50클럽에 들어가 있는 7번째 국가이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가 대응하는 수준하고 중국이나 만불채 되지 않는 나라의 지도부가 대응하는 건 당연히 틀려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법무부 장관에 간다. 저는 국민들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국당에서 이런 비난이 나올 거를 조국 수석이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서 이런 비난을 알고도 배드캅 역할을 자처한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청와대 내에서 청와대 쪽 얘기는 일단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서 배드캅, 국캅을 나눴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 특히 공직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각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비판적으로 보시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조국 수석이 내는 메시지 또 뭐 SNS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 많이 반발을 하고 비판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국회에 출석을 거의 안 하는 자리입니다. 작년 말에 한번 예외적으로 왔는데 역대 정부를 통틀어봐도 몇 번 안 될 정도로 잘 안 나오는데 사실상 조국 수석이 내는 메시지가 여론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비판도 하신 거고요. 만약에 입각을 한다면 제가 이걸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특히 여당 의원 입장에서 대단히 부담스러운데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국회에서 그런 조국 수석의 어떤 그 메시지나 또 이 시각을 놓고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안 만나는 상태에서 공방만 주고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정을 어느 쪽으로 끌어가느냐에 대해서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야당에서는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 지명을 받을 거다 못 받을 거다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 뭐 적절치 결정된 건 아니니까 전망이 나오는 단계니까요. 뭐 입각을 하게 될지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조국 수석이 입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국민을 자꾸 이렇게 위대한 국민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게 성숙한 국민이고 위대한 국민이고 세계 역사에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다른 민족은. 참 훌륭한 국민인데 이런 국민들을 좀 더 멋진 새로운 사고의 영역으로 새로운 대응 방법으로 우리 국민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장관격에 있는 지도자의 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 양편을 확실하게 가르고 자기 진영 사람들만 모으고 이거를 친일 반일로 가꾸고 이적 뭐 이렇게 가르고 쫄지 말자 이런 표현 쓴 것 자체가 전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의 반발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도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진짜 그 지명을 한다면 사법개혁 문제를 아무래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여야 의원 고소고발 사태를 야기했던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 지금 뭐 닻을 올리긴 했는데 정개특위 노른자 자리가 이제 제일 소위 자리 소위원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국당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가 좀 달라요. 한국당에서는 장제원 의원을 내정을 한 것은 이제 합의가 됐다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있었던 오신환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은 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이쪽에서 동의는 안 했다. 동의는 안 했다. 그냥 듣고만 대답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개특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견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반영을 해서 합의를 이뤄야 되는데 한 달 반 남은 상태에서 소위원장을 바꾸면은 그거 얘기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논의는 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식선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개특위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갔고요. 사개특위위원장은 저희가 가져왔잖아요. 저희 당이. 사개특위의 소위원회가 2개가 있는데 저희 당에서 맡지를 않습니다. 그럼 정개특위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았으니까 소위원장 하나 정도는 일야당한테 할애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국회 기본 정신에도 맞고. 장제원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당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장이 있고 소위원장이 있고 또 위원들이 있으면서 함께 토론하고 이 의견을 함께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정개특위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또 소위원장도 여당이 맡다? 그러면 다 여당이 하지 뭐 야당이 왜 필요합니까? 예. 지금 여당에서는 소위원장을 한국당이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니죠, 지금? 예, 저희는 약간 이게 서로 불신이 있는 것인데요. 예. 그 과거에 이제 그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각 당의 안을 내기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늦게 내시고 또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극단적인 예. 의견을 내시니까 소위원장을 맡으면은 또 논의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여야 의견 잘 모아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 신형 잠수함을 노출한 의도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북핵 관련 실무 협상을 앞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압박욕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북한 내부 단속력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한의 신형 잠수함 노출 소식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왕선택입니다. 예, 북한이 어제 노출한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인지 자 화면은 공개가 됐는데 확인이 좀 됐습니까? 아직까지도 명확한 분석은 나오지 않고 있고 예. 현재까지는 신포급 개량형이다 아니면은 골프급이다라는 분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포급 잠수함은 2,000톤급인데 기존의 한 척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과 다른 새로운 개량형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고 또 하나 골프급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3,000톤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건조 중인 새로운 잠수함이라는 그런 분석인 것이고요. 골프급이라면 핵탄두 미사일 3개를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 3개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잠수함의 외형으로 볼 때 새롭게 만드는 잠수함은 아니고 예전에 폐기됐던 잠수함을 다시 개조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포급 개량형 그리고 골프급 이 용어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가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신포급은 2,000톤급이고 골프급 잠수함은 3,000톤급인데 2,000톤급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쉽게 말해서 이제 핵미사일인데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 1개를 간신히 장착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잠수함의 함교 부분을 개조를 해서 발사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고 3,000톤급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핵미사일 발사관 3개를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가 되겠습니다. 핵미사일 발사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양적으로도 3배 이상 그리고 운용이라는 차원, 안정적 운용이라는 차원에서 3배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다면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노출하는 것이 이걸 도발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잠수함은 우리도 갖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우리도 3,000톤급 잠수함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서 3,000톤급인지 2,000톤급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잠수함 건조 사진을 노출했다는 것 자체를 도발로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전 배치 가능성도 아직은 유보적인 상황입니다. 잠수함 이제 북한에서 노출한 사진을 보면 잠수함 외벽에 큰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된 러시아 잠수함을 개조하는 중이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실전 배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소음 문제라든가 공기 공급 문제 등이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군사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위협이 될지는 여전히 관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이 모든 장애를 극복을 하고 이 잠수함을 핵미사일을 탑재한 상태에서 동해나 태평양으로 실전 배치한다. 이런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된다면 가능성이 사실 크진 않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우리 군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북한과 미국이 북핵 실무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이 신형 잠수함을 이 시점에 노출한 의도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조치다 이런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압박과 비슷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이제 8월달에 실시가 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명한 것이다. 또는 이제 우리 남쪽에서 이제 F-35 스텔스 전투기를 이제 2대에 이어서 또 2대를 또 들여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4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북한 국내 정치용일 가능성도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한 군부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안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군부를 달래는 차원 아니면은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이제 노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로서는 미국을 겨냥한 압박 의미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불만 표명이라든가 북한 군부 달래기 차원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 표명이라면 북한과 미국의 실무 협상 일정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나리오 분석에서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예.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면 실무 협상이 조속한 시일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한 불만이 맞다면 훈련 중에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훈련이 8월 중순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8월 중순까지도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미 군사 당국이나 외교 당국에서 군사 훈련의 성격이나 내용 또는 노출 정도를 조절하면서 북한의 이해를 구할 수 있다면 예. 불만을 표명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도 북미 협상 개최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뭐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우리 정부나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적대적인 대결 국면이다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2016년이나 2017년의 상황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건 당연히 경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고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건 최소한이고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 북한과 적대적인 대결 국면이 아니고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군사적인 긴장을 완화하려는 그런 국면으로 지금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의도 분석과 평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은 또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에 비해서 수천 배 이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북한이 겁에 질려서 과민 대응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주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니까 33%가 전문 유튜버를 꼽았습니다. 우주비행사라는 응답자의 3배에 달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3천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는 보람튜브 가족회사가 95억짜리 강남 빌딩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온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네티즌이 부러움을 나타냈고요. 비결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살펴볼까요? 보람튜브는 이렇게 브이로그 그리고 토이 리뷰로 나뉩니다. 브이로그는 주로 일상을 담은 거고요. 토이 리뷰는 장난감 리뷰가 주를 이룹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브이로그는 1,750만 명, 또 토이 리뷰는 1,360만 명 수준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의 5분의 3에 달하는 사람이 구독을 누른 겁니다. 6살 아이가 번 돈으로 95억 빌딩을 샀다. 일부에서는 시샘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구독자를 확보하고 또 광고 수입 등을 통해서 수입을 분배받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성공했나 따져보면 먼저 아동 친화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효과음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적절하게 동원하고 또 마치 만화나 시트콤을 보듯이 코믹한 설정으로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또 해외 구독자가 많다는 특징도 들 수가 있는데 실제 댓글을 보면 영어나 아랍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교육적 기능,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식당에 갔다가 유튜브 틀어주면 아이들 조용해지죠. 이제 뽀뽀뽀를 유튜브로 보는 세상이 됐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버는지 본인들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지만 분석 자료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가운데 광고 수익 1위와 2위가 이 보람튜브, 토이 리뷰와 그리고 브이로그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 분석 자료를 보면 토이 리뷰는 최고 160만 달러, 브이로그는 1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 매출로 따지면 4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토이 리뷰의 구독자 수가 700만 명대였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수입이 늘었겠죠. 또 광고 수입 외에도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수, 페이지 뷰 수익과 함께 직접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서 매출은 더 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수입 면에서는요. 네네. 어마어마해요. 월 지금 35억에서 37억 정도를 벌어요. 월 1년이 아니고. 세상에. 이제 이러기 때문에 네. 이 광고 수익하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액수로만 보면은 네네. 지금 엄청나고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로는 압도적 1위인데 수익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00번 정도 보게 되면 1달러 정도를 지급을 받습니다. 또 광고 수익은 한번 클릭할 때마다 20원에서 30원 정도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람튜브 구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지갑 속 돈을 훔치는 설정이나 아이를 운전석에 앉히는 설정 등이 지적을 받았고요. 또 모든 유튜버가 돈을 잘 버는 건 아닙니다.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는 전체의 1%도 안 돼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품 소재 국산화를 거듭 강조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규제 자유특구 7곳 지정을 계기로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의 목표로 이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신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른바 규제자유특구에 전국 7곳이 선정됐습니다.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도 늘려서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1차로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곳은 전국의 광역단체 7곳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신청한 부산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운 세종이 선정됐습니다. 또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전남의 이모빌리티 기술 등도 특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구에 지정된 곳에서는 해당 신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늘 신기술 산업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규제들은 해당 특구 안에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특구 7곳에서 모두 58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선허용 후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특례와 함께 예산, 세제, R&D, 컨설팅 등이 종합적으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특구 7곳에서 4, 5년 안에 400여 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규제 자유특구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히 생겨나고 신기술이 집적되어 제2의 벤처붐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1차 심사에 올랐다가 탈락한 울산을 포함해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에 연말까지 최소 1개씩 특구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상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수영의 간판 선수 순양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200m 자유형 200m에서도 또 금메달을 따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순양 선수가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 출전했는데 기록이 1분 44초 93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랍시스 선수한테 0.24초가 늦었거든요. 2위로 이제 터치패드를 찍었는데 그런데 경기가 끝나니까 이 랍시스
선수가 부정 출발로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순양이 행운의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됐습니다. 이 종목 2연패와 함께 이번 대회 지난번 그 400m 우승에 이어서 2관왕에 올랐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벌써 금메달 수가 순양이 11개가 됐습니다. 3위였던 일본의 가스히로 선수가 은메달로 격상됐고 러시아의 말루틴 선수 그리고 영국의 스콧 선수가 공동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순양 선수 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인은 금메달 따서 기분 좋았을 텐데 선수들은 야유가 쏟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관중석에서는 뭐 중국 팬들도 있으니까 환호성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금지 약물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야유 소리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시상식 시작하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른바 또 한 번의 순양 패싱이 있었습니다. 공동 동메달리스트죠. 영국의 스콧 선수가 호주의 호튼 선수가 이틀 전에 그 400m 시상식에서 그랬던 것처럼 순양을 외면했습니다. 순양 선수가 아마도 그 시상식 들어올 때 무슨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시상대 올라가면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스콧 선수는 이제 시상대에 본인 시상대에는 올랐는데 마지막에는 촬영할 때 저렇게 1위가 있는 시상대에는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악수도 거부하고 사진 촬영도 거부하면서 최근 불거진 그 도핑 회피 논란에 대해서 무언의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 끝나고 나가면서 저렇게 또 순양 선수가 스콧 선수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저 내용을 들어보니까 넌 패배자다. 내가 위너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순양 선수 지난해 자신의 도핑 검사 샘플을 망치로 깨트려가지고 금지 약물 복용 의혹이 좀 보게 됐었는데 당시에 국제수영연맹이 순양한테 단순하게 경고 조치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망치로 그 샘플을 깬 게 더 나쁜 것 같은데 토르도 아니고 망치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순양 선수들에 대한 거부감 일부 선수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선수들이 의혹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이틀 전에 그 400m 시상식 이후에 저 호튼 선수가 선수촌 식당에 들어왔는데 선수들이 전부 기립박수를 보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보여준 순양에 대한 거부 행동이 우리가 지지한다, 그 행동을 지지한다 이런 거겠죠. 순양의 과거 전력도 사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순양이 5년 전에 2014년에 이미 그 금지약물 복용으로 해서 3개월 동안의 그 출전 정지 징계가 있었어요. 이때도 사안에 비해서는 징계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어제 사건으로 이제 순양과 스콧 선수 모두가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이제 경고를 받았는데요. 스콧은 기념사진 촬영 거부한 게 문제가 된 거고 순양은 언성을 높인 게 경고 이후였습니다. 지금 순양 사건은 국제수영연맹이 단순 경고로 이제 경징계를 내리니까 세계 반도핑 기구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다 제소를 한 상태거든요.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약한 남자 순양의 소식 알아봤고 이제 그 배구 소식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에 배구팀이 없었는데 이번에 선수들이 단체로 부산으로 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두 이제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옛 왕년의 스타들이죠. 이들이 뜻을 모아서 배구 불모지인 부산에서 3일 동안 친선 경기를 가졌는데요. 삼성화재를 비롯해서 4개 구단이 참가했어요. 이 부산 서머 매치가 부산 팬들을 아주 매료시킨 건데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는 연고 프로 배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구인들이 바로 이 갈증을 파고들었고 부산 팬들이 한여름에 흥행 돌풍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첫날은 일요일에 열렸는데 이 휴일에는 3,000명 넘게 경기장을 찾았다고 해요. 어제도 평일이었죠. 화요일이었죠. 근데 1,500명 이상이 이 배구 경기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연고 구단이 없어서 직접 프로배구 경기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어린 배구 꿈나무들 어제 경기장 찾았는데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산에서 프로배구 처음 보는데 오랜만에 봐서 더 스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마치 꿈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저러면 이제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이제 팬들도 그렇지만 또 선수들 깜짝 이벤트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 경기장을 찾은 그 팬들한테 감독 4명이 신진식 감독이 카드 사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나눠냈다고 그러더라고요. 4명이 경기장 찾은 관중 전원한테 저렇게 아이스크림 2,000개를 사서 깜짝 이벤트로 즐거움을 또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서머매치 행사는 애초에 그 비시즌 훈련 중에 팀끼리 이제 연습 경기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지역 학교를 방문도 해서 유소년 클리닉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도 현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독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응원 문화가 그냥 호응을 유발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자주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1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거의 10년 정도 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아직까지 배구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새삼 좀 놀랬고요. 네. 부산하니까 좋나? 좋다.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듣시겠습니까? 부산 오니까 좋다. 이런. 네, 좋나 하고 물어보는데 좋다 그렇게 답을 했네요. 네, 배구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최근 그 한일 그 경제 보복 문제로 인해서 전지훈련을 원래 일본으로 많이 갔는데 취소하는 구단도 생기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남자 프로 배구 한 구단 그리고 여자 구단 한 구단이 9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일본 전지훈련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다른 구단들도 현재 잡혀 있는 전지훈련 일정 취소 어떻게 할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여자 팀 같은 경우는 일본 전훈 대신에 남자 팀처럼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서머 매치처럼 이런 거를 한번 열어보는 건 어떠냐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이르긴 하지만 프로야구도 지금쯤에는 가을 마무리 훈련하고 동계 훈련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오키나와 같은 곳을 이제 섭외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 중인 걸로 스포츠 구단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여행 안 가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구단들도 그렇고 지자체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구단뿐 아니라 지자체에도 어떤 통일된 방침은 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 횡성군 같은 경우가 25년 동안 스포츠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를 쌓아왔던 일본 한 지자체하고 최근에 교류를 중단한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서울시는 또 이와는 또 다른 경우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도쿄에서 아시아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회가 열리는데요. 서울시는 예정대로 이 교류 대회 선수단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의 갈등이 지자체 교류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취지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단 가깝게 예정된 스포츠 교류 행사 같은 거는 이제 진행을 한다. 하지만 나머지는 지켜보겠다, 검토하겠다. 중간적인 그런 입장의 지자체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무턱대고 취소할 경우에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무쪼록 슬기로운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익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방 잡지. 트리바고에선 여러 웹사이트의 호텔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호텔도 가격도 마음에 딱! 호텔 트리바고.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여유자금 마련의 기회까지. 문의 전화 1688-7373 미드카. 100억, 1000억, 우습지 그 정도는. 이 세계는 조 단위니까. 상대는 700조라고. 그래서 듀오안. 유산균이 장 속에서 스스로 증식하니까 듀오안.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지금 서울은 약한 비가 내리며 예상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5도에 머물고 있고요. 한낮에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오전 10시부터 해제가 되는데요. 특히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퇴근길 무렵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4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니까요. 미리 서둘러서 호우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영동지방과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영동지방으로 강릉이 32.8도까지 올랐는데요. 그 밖에 경주 32.7도, 포항 31.9도, 대구는 31.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온은 앞으로 1도에서 3도가량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낮 동안 다소 강한 소나기가 지나간 곳이 있겠고 오늘 퇴근길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맛비는 오늘 밤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해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방에는 100에서 25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영동 지방에는 5에서 70mm의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장마전선이 북한지방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올여름 장마는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마는 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70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수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